지난 시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끝부분에 그 데니엘 캐너만 교수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데니엘 캐너만 교수는 심리학자이면서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창안한 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인데요. 좀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캐너만 교수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가 있다. 즉, 경험자, experiencing self와 기억자, remembering self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자, 경험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입니다. 이 자는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또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기억자는 지나가 버린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회상은 어떤 스토리텔링, 이야기 형태로 내가 그래 과거에 그랬지, 맞아 그런 때가 있었어, 이런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만약에 경험했다고 칩시다. 좋지 않은 힘든 일을. 그러면 그 힘든 일을 경험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경험한 것을 기억을 하겠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경험한 것이 결국 우리가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이 경험자와 기억자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그에 따른 의사결정,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중요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험자가 아니고 전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자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억자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래, 경험자와 기억자가 있는데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는 면에서 보면 경험자와 기억자가 같아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지 않더라.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기억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대장 내시경,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실험을 했을 때가 1990년대 중반이라서 이때만 하더라도 수면 내시경이 아니고 그냥 내시경이라서 대장의 내시경을 넣는다는 것은 되게 힘든 경험이죠. 자, 그러면은 A그룹 환자와 B그룹 환자 둘로 나누어 가시고, A그룹 환자들은 대장 내시경, 대장에다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안을 보면은 힘들겠죠. 아프고. 근데 검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넣었던 내시경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B그룹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에도 내시경을 바로 제거하지 않고 한동안 놔두었다가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8분이었는데 8분 동안 A그룹은 막 헤집은 다음에 아플 때 딱 이렇게 내시경을 빼는 것이고, B그룹은 8분 동안 검사가 마친 다음에 뒤에 한 16분 동안 더 내시경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한 24분간 동안 내시경이 몸 안에 있는 건데 점점 고통이 이제 완화되겠죠. 이 헤집는 게 아니고 그냥 넣어두는 거니까 나머지 16분 동안은 이렇게 해서 고통이 거의 끝날 때 내시경을 빼는 겁니다. 이게 B그룹이다. 자, 그래서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1시간 지난 뒤에 어떻게 고통을 느꼈느냐, 그리고 이거 또다시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A그룹보다 B그룹이 검사를 훨씬 덜 고통스럽게 기억했고, 재검사 받겠느냐, 그 의향에 대한 비율도 B그룹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거 8분 동안 고통을 겪었던 A그룹보다 24분간 동안, 물론 8분간은 강하게 느끼고 16분 동안 서서히 이제 그 고통이 잦아드는 이런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더 총량적으로는 오랫동안 고통을 느꼈을 텐데, 그렇게 고통을 느낀 B그룹이 전체적으로 덜 고통스럽다고 기억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A그룹은 검사 자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딱 끝났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B그룹의 경우에는 고통이 점차 감소하다가 줄어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훨씬 덜 고통스럽게 기억한다. 바로 이거예요. 좀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 결국 의사는 환자의 이 덜 고통스러운 기억과 행복을 위해서 내시경을 한동안 더 놔두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검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시경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 우리가 다루는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아의 문제인데요. 기억 자아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입니다. 이 기억 자아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김주환 교수님의 책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잘 이해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더라고요. 될 듯 말 듯 하는데 누구는 뭐 이 부분을 어떤 블로그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야구 경기를 볼 때 우리 팀이 1회부터 8회까지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점수를 잘 냈어. 그러니까 1회부터 8회까지는 우리가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9회에 여기 딱 뒤집어진다. 그러면은 그 되게 속쓰린 기억. 그래서 그 마지막 기억 때문에 게임은 우리한테 되게 안 좋았던 기억으로 남는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던데 딱 그게 맞나 싶기는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조금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혼한 부분이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그 재혼을 좀 도와주는 분인데요. 똑같이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재혼의 성공률이 달라지더군요. 즉, 당신과 내가 더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다. 그 점은 서로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나는 이런 잘못이 있었고 당신은 이런 점이 아쉬웠구나. 이런 식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단을 내린 사람들은 재혼을 하더라도 다시 이혼할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고요. 재혼은 분명 이 초혼보다 훨씬 상대방을 선택할 때도 더 신중할 것 같고 또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 효과도 있을 텐데 재혼의 이혼 확률이 초혼의 이혼 확률보다 높대요. 희한하죠. 이거는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데니엘 캐너만이 얘기하는 경험자와 기억자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그 사람의 다음 선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설령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라도 그걸 잘 마무리한다면, 그러니까 잘 마무리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캐너먼 교수의 설명에 따른다면 경험자 자체는 상처를 입었을 테지만 긍정적인 기억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선택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훨씬 긍정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이 힘든 과정이 샥 사라져 버릴 것, 이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다소 힘들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갈무리하고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이 긍정적인 기억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긍정적인 기억자의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이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니엘 캐너만 교수의 경험자와 기억자, 그러니까 경험자는 그냥 내가 경험하는 건데, 기억자는 이 경험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가고 그 기억이 나의 미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카우아이 섬에서 있었던 일, 이런데요. 하와이는 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섬이 있죠. 그래서 하와이 제도, 하와이 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서쪽 끝, 하와이 제도 북서쪽 끝에 둘레가 50km쯤 되고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한 섬이 카우아이입니다. 신비한 장관을 이루고 푸른 초목들로 구성된 이런 곳인데요. 관광지로도 유명하고요. 그 하와이 군도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것이 바로 1959년인데, 그 59년 이전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지도 않았던 그야말로 오지였습니다. 섬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요. 또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였습니다.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청소년의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카와이 섬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백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폴리네시아, 일본, 여러 나라에서 그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다양한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 20세기 초에는 푸에르토리코, 한국, 필리핀에서 많은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주민들은 가장 하층민에 속했고요. 일반적인 주민들의 삶은 대단히 빈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느냐? 연구죠. 1954년 미국 본토에서 기획한 건데요. 수학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이런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일군의 학자들이 이 섬에 온 겁니다. 자, 이 종단 연구란 게 뭐냐 그러면, 시간을 두고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연구 대상자를 계속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요. 꽤나 중요한 종단 연구가 바로 이 카우아이 섬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한 거냐?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예요. 이 카우아이 섬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불운이 거의 겹쳐져 있는 이런 세트가 있는 데가 카우아이 섬이었고요. 그리고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섬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인구 이동이 적죠. 그래서 닫힌 세상이기 때문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 연구가 기념비적인 이유는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인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가 이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식민지였던 가난한 섬 카우아이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이 1955년에 태어난 이 아이들의 그 가정에 대한 모든 환경들을 다 계산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30살이 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연구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무려 한 90%에 가까운 698명, 거의 700명이 조사 대상으로 끝까지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종단 연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렇게까지 높은 잔존율을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와 관련한 책이 여러 번 발매되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연구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죠. 근데 그 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연구에 비해서 연구 결과는 크게 상식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결손 가정의 애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일수록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도 높고 그럼 뭐 이 정도 발견이야 뭐 굳이 이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대규모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뭐 또 좀 뭐 발견된 거라고는 뭐 여자 어린아이가 외부적인 위험 요소에 더 잘 견디고 또 뭐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더 빨리 성숙하고 사실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른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 리포트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였습니다. 에미 워너는 일단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특정한 어려움이 훗날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 역시 알코올 중독 걸릴 확률은 얼마나 높은가. 또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또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애들은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가. 또 뭐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 이런 아이들은 편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뭐 사회 적응성이 더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다가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201명을 추려냈어요. 물론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되게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진짜 불우한 201명을 추려낸 겁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모두 극빈층, 가정 불화가 극히 심한 가정, 부모는 별거 혹은 이혼 상태, 또 엄마나 아빠가 혹은 양쪽 모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그래서 이 201명은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봤는데요. 물론 이 중에서 상당수는 뭐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 장애, 그 다음에 18살쯤 되니까 상당수가 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소년에 들락거리거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발견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그 중에 3분의 2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왜 3분의 1 정도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 그러면서 세 아이가 나옵니다.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K가 나오고 메리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마이클이라는 이 아이는 뭐 엄마가 16살, 아버지가 19살, 엄마는 일본계, 아버지는 필리핀, 뭐 이혼하고 태어날 때 미숙아였고 뭐 그러다가 이혼을 하고 엄마는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거의 열악했었어요. 그럼 이쯤 되면 마이클은 약물 중독자나 소년범 아니면 적어도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18세 정도 되었을 때 마이클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한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성적은 초등학교 이래 늘 상위권이었고 독서력도 늘 자기 학년 수준을 넘어섰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SAT, 그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우리 수능시험 같은 거죠. 전미 상위 10% 안에 들었고 학교 성적은 대부분 A였고 전교 석차 역시 10위. 학교에서는 교우관계도 원만해서 동아리 대표, 학생회장. 결국 마이클은 미국 본토의 유명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상태. 허허. 성격도 긍정적이고 자율적이고 도덕적이고 마이클은 세상의 모든 부모와 학교 교육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집은 너무나 형편없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미 워너 교수는 마이클의 자료를 다 이렇게 점검해 본 겁니다. 또 자료조사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은 마치 그에게 닥친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지만 에미 워너 교수는 에이, 마이클은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지 뭐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례가 마이클뿐만이 아니에요. 마이클과 비슷하게 정말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성장한 K라는 학생을 발견하게 됐고 메리라는 학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허허. 특히 메리의 기록을 보면 불우한 환경이 메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메리는 학교에서 늘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였고요. 심리검사에서도 사회성, 자기 수용성, 좋은 인상 이런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어요. 외향적이고 자기 주관 뚜렷하고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협조적이고 그 미혼모였던 엄마와 갈등을 겪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메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싸움하는 거 싫어해요. 엄마가 불평 늘어놓으시면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집을 나서지요. 그뿐이에요. 엄마는 또 곧 화가 풀리니까요. 그 후에 집에 돌아가면 돼요. 저는 자식이 부모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대화로 원만히 풀어야 한다고 믿어요. 이렇게 메리는 강한 자신감과 긍정성을 보이는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가 아주 고민에 빠진 거죠. 불우한 환경에 있으면은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우하게 된다는 인과관계를 밝히고 싶었는데 완전 그것에 대비되는 애들이 전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이상으로 사회 적응을 잘하게 만들어준 것일까? 그 당시의 심리학이나 교육학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속시원히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미 워너 교수는 이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에미 워너 교수는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 불렀던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만든 사람이 에미 워너입니다. 그래서 에미 워너는 원래 처음에는 이 연구를 할 때 어떤 사회 환경이 이 아이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사회 부정적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쪽에 어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무엇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느냐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카와이 섬 연구는 되게 그렇고 그런 연구에서 이제는 이 에미 워너 교수 덕분에 어떻게 하면 이 불우한 환경에서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resilience, 회복 탄력성 쪽으로 그 어떤 연구 해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 이후에 워너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계속 정립해 갔고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뭐였다. 뭘까요?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은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발견됐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이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 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톨스토이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이 말이 카와이 섬 연구의 결론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 법입니다.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길러가면서 타인도 배려할 줄 알고 또 타인도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이라는 것을 카와이 섬 연구를 통해서 이 워너 교수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에미 워너 교수의 말입니다. 지독한 가난, 부모의 부재, 폭력적인 이웃과 우범지대에서의 성장,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꿋꿋이 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회복 탄력성 자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의 요소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파악된 만큼 회복 탄력성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할 건데요. 데니엘 캐너만 교수의 그 기억자와 경험자 요 차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카와이 섬 종단 연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그걸 이겨내더라. 그런데 그 회복 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고,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 그 아이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더라라는 겁니다. 참 좀 약간 뜨끔한 자녀 교육할 때 뜨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결국 이제 이 책 후반부에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건가? 근데 김 교수님은 회복 탄력성의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보내요. 하나가 자기 조절 능력, 두 번째가 대인 관계 능력. 그래서 요 능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자기 조절 능력을 한번 살펴보고요. 아마 여기 양이 많아서 내일 하루 만에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면 회복 탄력성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